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줄여서 QSM의 한 챕터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부분은 4권 2부 7장 Culture and Process입니다. 바로 문화와 프로세스, 조직에 보이지 않는 힘인 문화와 명문화된 프로세스가 어떻게 서로를 만들고 또 망가뜨리는지 그 역학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죠. 시스템 X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하드디스크를 그냥 다 지워버린 사건이요. 아, 맞아요. 잡지 기사에서는 파일 목록이 비어있는 드문, 그러니까 obscure한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고요. 네, 근데 이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드문 상황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코딩할 때, 이 리스트가 비어있으면 어떡하지? 이건 거의 뭐 본능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50년 넘게 프로그래밍 교육의 가장 기초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빈 목록 처리, 그러니까 empty list 핸들링은 그냥 알파벳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실수가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네. 와인버그는 이걸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화에 근본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문화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버그 하나에서 조직 전체의 문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와인버그가 이 챕터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죠. 문화 프로세스 원칙, 영어로는 Culture Process Principle이요. 네. 문화 속에서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프로세스 설명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곱씹어 보게 되네요. 이게 정말 모든 걸 관통하는 원칙입니다. 와인버그가 든 비유가 아주 재밌잖아요. 쉐이빙 크림 캔이에요. 아, 네네. 사용 전 잘 흔들어 주세요라고만 쓰여 있죠. 그렇죠. 몸이 아니라 캔을 흔들어 주세요라고는 안 쓰여 있단 말이죠. 하하, 그렇죠. 제가 쉐이빙 크림 쓰겠다고 제 몸을 흔들지는 않겠죠. 그 당연한 행동을 우리가 아는 건 순전히 문화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소화제 병에도 같은 문구가 있지만 쉐이빙 크림처럼 막 미친 듯이 흔들진 않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것도 문화적으로 아는 거고요. 만약 이런 문화적 공유지가 없다면 아마 쉐이빙 크림 캔은 거의 뭐 책 한 권 두께 설명서가 되어야 했을 겁니다. 1단계, 오른손으로 캔의 상단을 잡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반대로 이 원칙을 무시하고 문화적으로 당연한 것까지 전부 프로세스로 만들려고 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던데요. 신입사원한테 화장실 위치 알려주는데 3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들었다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 모든 직원이 하루에 최소 5번씩 동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자발적 인정 프로세스를 도입한 곳도 있죠. 자발적이라는 단어랑 프로세스가 한 문장에 있는 것부터가 코미디네요. 제일 황당했던 건 특정 연녹색 종이에만 코드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어요. 다른 색종이는 버그를 유발한다고 믿었다는 게. 이건 거의 미신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런 시도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좋은 문화를 만들려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의도는 좋을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똑같은 프로세스 문서라도 어떤 문화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동을 낳는다는 겁니다. 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에서는 감사 인사하기가 자연스럽겠지만 불신이 팽배한 곳에서는 그저 영혼 없는 의무이자 감시의 도구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강조합니다.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기 전에 그 프로세스가 심어질 문화라는 토양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문화가 먼저다. 그럼 그 중요한 조직 문화는 대체 무엇이 만드는 걸까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닐 텐데요. 와인버그는 고객의 요구, 그러니까 커스터머 디맨지나 문제의 심각성, 프로블렘 디맨지 같은 아주 강력한 외부 압력이 문화를 조각한다고 말합니다. 아, 특히 생사가 걸린 문제들을 다루는 조직들의 사례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 제약회사 사례요. 네, 컨설턴트 스튜어트 스콧이 방문한 제약회사 이야기죠. 네, 그 사람이 신입사원이든 임원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물었는데 모두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명하더래요. 와, 그들의 문화적 주제, 즉 모토가 아주 명확했던 거죠. 누구도 죽게 만들지 말고 감옥에 가지 말자. 정말 강력하네요.
Don't kill anybody and won't go to jail. 실패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FDA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프로세스를 어기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나는 감옥에 간다는 사실, 이게 조직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문화적 접착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와인버그가 문화 그림 테스트, 그러니까 컬처 픽처 테스트라는 진단법을 제안하잖아요. 네, 팀원 각자에게 우리 팀의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거죠. 그림은 다 달라도 거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품질, 속도, 두려움 같은 핵심 단어들, 그게 바로 그 조직 문화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제약회사는 아마 두려움이나 책임감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왔겠네요. 더 극적인 사례도 있었죠. 우주왕복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네, 휴스턴의 우주왕복선 탑재 소프트웨어 팀. 이 조직의 문화적 비전은 50년 넘게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살아서 돌아오게 하라. Bring them back alive. 모든 의사결정이 그 하나의 기준으로 수렴되는 거군요. 맞아요. 누군가 코드 변경을 제안하면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그들을 살아서 돌아오게 한다는 우리의 임무를 어떻게 더 향상시키죠?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변경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문화였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생사를 다루는 극한의 환경은 정말 강력한 문화를 만들어내는군요. 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럼 평범한 회사들의 문화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가 곧 팔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요. 와인버그가 그런 회사에서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2달 이상 걸리는 장기 계획은 모조리 경영진이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빠른 결과, quick results를 보여줘서 회사를 비싼 값에 파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뒤에 회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1년짜리 개선 계획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조직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의도된 메시지네요. 근데 리더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문화가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영진 사례들이 아주 현실적이던데요. 정말 그렇죠. 7개월 동안 분석해서 특정 기술 플랫폼을 도입하자고 보고했더니 임원이 주말에 그 경쟁사 후원 골프 행사에 다녀와서 요즘은 그게 아니라던데 한마디에 모든 게 뒤집히는 경우. 생각만 해도 힘이 빠지네요. 또 있었죠. 성과 측정을 위해 4개의 핵심 지표를 정하자고 했는데 10개월 넘게 결정도 못하고. 네,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배우겠다고 비싼 교육은 다 받아놓고 3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제대로 쓰는 게 없는 조직. 주변에 꼭 이런 곳 있단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와인버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설프게 결정을 밀어붙였다가 잘못됐을 때 책임지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버티는 게 훨씬 안전하다. 결국 회피와 무책임이 그 조직의 핵심 문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리더의 우유부단함 하나하나가 의도와 상관없이 조직의 DNA를 그렇게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의 특성도 문화를 만든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수백만 명에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랑 고객이 단 한 명뿐인 금융사 내부 시스템 팀의 문화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요. 네, PC 소프트웨어 회사는 출시 전에 이미 이 정도 버그는 터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사후 처리 계획까지 세웁니다. 수백만 명 중 한두 명에게 발생하는 버그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일, 성가신 모기 맡은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완벽한 출시가 아니라 신속한 버그 수정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반면 금융사 시스템은 단 한 명의 내부 고객, 예를 들어 트레이딩 부서 같은 곳을 위해 존재하죠. 거기서 버그가 터지면 수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네, 버그 하나가 곧 재앙인 거죠. 그러니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융사 팀이 보기엔 PC 소프트웨어 회사는 고객을 무시하는 냉소적인 집단이고 반대로 PC 소프트웨어 회사가 보기엔 금융사 팀은 고객 비위 맞추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아침꾼처럼 보이고요. 네, 서로의 비즈니스 환경이 만든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프로세스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건데 듣다 보니 프로세스라는 이 단어 하나를 조직 내에서도 전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이 그토록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와인버그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3가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3가지나요? 네. 첫째, 최고 경영진, 탑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들에게 프로세스는 될 수 있는 것, 즉 미래에 대한 청사진,
프로세스 비전입니다. 아, 고객을 만족시키고 시장을 선도하고 그런 아주 큰 그림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그 비전을 받아서 현실적인 계획으로 만드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중간 관리자, 미들 매니지먼트입니다. 중간 관리자? 네. 그들에게 프로세스는 되어야 하는 것, 즉 비전을 실행 가능한 단계로 옮긴 이상적인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CMMI 레벨 5 같은 표준화된 모델을 생각하면 쉬워요. 비전, 그리고 모델. 마지막은 그럼 현장이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리자, 슈퍼바이저리 매니지먼트에게 프로세스는 현재 있는 것, what is, 즉 실제 프로세스 자체입니다. 아, 문서에 쓰인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요? 네, 그게 아니라 오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진짜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죠. 야근하고 소리 지르고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날것의 현실이요. 아, 그 요리사 모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와인버그가 이 세 가지의 단절을 설명하기 위해 모트라는 요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모트는 저녁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트러플 요리를 만들고 점심에는 동네 식당에서 핫도그를 팔아요. 재미있는 설정이네요. 모트는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 트러플과 핫도그를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급 요리와 간편한 식사라는 비전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아, 하지만 많은 조직들은 최고 경영진이 트러플 요리를 꿈꾸는데 중간 관리자는 핫도그 레시피를 나눠주고 현장에서는 그냥 굶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셋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와, 그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결국 최고 경영진이 말하는 프로세스랑 현장 직원이 말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다른 단어였군요. 그러니 개선이 될 리가 없고요. 명심해야 할 것은 비전과 모델은 그저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 프로세스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동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간극을 인지하지 못하면 모든 개선 노력은 그냥 공허한 구호로 끝낼 뿐이겠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창한 비전 선언문이나 두꺼운 프로세스 모델 문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문화를 만드는 걸까요? 회사에서 다들 리더십 교육 같은 걸 보내잖아요. 그런 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와인버그는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리더십 교육 같은 활동이 사실은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요? 현상 유지를 위한 안전한 면피 수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를 피하기 위해 변화를 외친다. 역설적이네요. 조직은 본능적으로 현 상태를 뒤흔드는 진짜 리더의 등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직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는 걸로 우리도 리더십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다고 보여주기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죠. 교육받았으니 이제 됐다는 식으로요. 그렇다면 진짜 문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와인버그는 CEO 맥스 디프리의 말을 인용하며 답을 줍니다. 모든 핵심적인 업무 배치, 모든 놓쳐버린 성장의 기회, 진정한 리더에게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래를 만듭니다. 아,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군요. 누구를 팀장으로 앉혔는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무시했는가,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 바로 그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문화는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무대응, 한 번의 상호작용이 쌓여서 만들어지거나 파괴됩니다. 비싼 돈 주고 만든 비전 선언문이 아니고요. 네, 관리자가 실수를 저지른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동료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하는지, 그 사소해 보이는 매일의 순간들이 조직의 진짜 문화를 조각하는 끌과 망치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 문화와 프로세스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문화 프로세스 원칙, 컬처 프로세스 프린시플. 문화적으로 당연한 건 굳이 프로세스에 적을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는 죽느냐 사느냐 같은 강력한 외부 압력이나 리더들의 의도적이거나 혹은 의도치 않은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단어 하나가 최고 경영진의 비전, 중간 관리자의 모델, 현장의 실제 행동이라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이 간극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문화는 문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과 상호작용,
그 순간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신이 속한 조직의 문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던져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측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명의 CEO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방금 언급했던 맥스 디프레입니다. 그는 어느 날 라커룸에서 다른 사람이 버려간 더러운 수건을 조용히 줍습니다. 그걸 본 친구가 묻죠. 당신이 회사 대표라서 저 수건을 줍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수건을 줍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가 된 겁니까? 네, 반면 다른 CEO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직원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CEO 앞에서 처신하는 법이라는 메모를 전사에 돌리고 자신만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 시간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당신의 조직에서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은 매일 어떤 사소한 행동으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행동이 조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